자, 오늘도 돈 벌기를 신나게 즐겨볼까요? 신나게 돈 벌 수 있는 오늘의 돈이 되는 이슈. 그 첫 번째 주자는 이효은 IT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국내 클라우드 빅3와 AI 반도체 기업들이 정부와 팀 코리아를 꾸려서 미국 엔비디아가 장악한 AI 반도체 시장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 K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이게 어떤 프로젝트일까요? 정부에서는 이전에도 이 클라우드 사업에 있어가지고 중소기업과 함께 어떤 계속 지원을 하는 프로젝트를 다년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번엔 그 중에서도 이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쪽으로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와 AI 반도체 개발하는 팹리스 회사들을 같이 묶어서 하나의 팀으로 엮었다라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개발서부터 이것을 실제로 구현하는 데이터 센터의 운영,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에서 들어간 어떤 프로그램 개발들까지 한꺼번에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 클라우드 산업의 어떤 경쟁력을 높이겠다라는 것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국산 NPU 신경망 처리 장치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만들기가 어렵나요? 많이 어렵습니다. 이 NPU 같은 경우는 그 CPU나 GPU랑 다르게 범용으로 쓰이는 장치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도 보면 구글이나 메타나 MS 같은 좀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있어야지만 이 CPU, 이 NPU를 쓰는 이제 소비자들이 생길 텐데요. 아직까지는 이 NPU를 어떻게 쓸지 잘 모르니까 관련된 시장이 지금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이랑 같이 어떤 하나의 솔루션을 가지고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번에 그 K 클라우드 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이런 어떤 사용 사례, 활용 사례,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서 만들어진 NPU를 이용해 가지고 클라우드에서 이제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모범적인 케이스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저전력 국산 AI 인공지능 반도체를 개발을 하면 어떤 경쟁력을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이 팹리스,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 클라우드 산업 같은 경우가 저희 눈에 잘 띄진 않지만 굉장히 이윤이 많이 남는 산업입니다. 네. 아마존 같은 경우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전자상거래 기업이지만 실제로 수익은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거의 다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이게 MS도 그렇고 구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쪽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외부로 나가는 어떤 돈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 막고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키움과 동시에 잘 돼서 이제 해외까지 진출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관련 시장 자체도 크고 우리에게 많은 이익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이런 이익들을 주면 좋을 텐데 K 클라우드 프로젝트에 아쉬운 점은 없을까요? 일단은 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는 있습니다. 이 NPU 같은 경우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네. 하나는 이제 추론용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 어떤 일을 할 때 쓰이는 NPU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학습용이라고 해가지고 초기에 이제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제 나중에 추론하고 이런 데까지 쓰이는 이제 장치가 있는데 실제 시장은 이 추론용 NPU가 훨씬 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같은 경우는 이 추론용 NPU만 좀 개발하는 쪽으로 집중하겠다라고 방침을 세운 거고 실제로 이 학습용 NPU를 개발하는 회사는 빠져 있어요. 근데 이 학습용 NPU 개발도 좀 같이 해주면 좋지 않았겠는가라는 이런 문제 제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스마트폰 시장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국내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연간 1,200만 대 이하로 떨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 100만 대가 위태로운 상황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사실 이제 그동안도 이 1,200만 대, 연간 1,200만 대가 좀 위태하기는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최근 5월 달, 6월 달 같은 경우 스마트폰 수요 감소가 눈에 띄게 이제 보이면서 사실상 이제 월간 80만 대 정도 판매로 축소가 됐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지금 2, 4분기 같은 경우는 비수기인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 한 분기에서 한 300만 대 이하로 이제 판매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아마 일단은 추고가가 너무 비싼 게 이제 좀 이유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른 하나는 아무래도 점점 이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점점 오래 쓰게 된 것도 지금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출고가가 비싸고 경기가 안 좋다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된 걸 텐데 삼성과 애플이 독식하는 스마트폰 시장, 이 스마트폰 선택권 축소가 구매 매력도를 떨어뜨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크게 떨어뜨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선택권 축소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서 특히 뭐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나에게 적당한 폰을 이제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요. 정확히 적당한 가격대에 이제 쓸 수 있는 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사라진 상태, 또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제 적당한 가격대의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특정 이동통신사로만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마케팅 비용을 이제 많이 쓰지 않기 시작하면서 이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게 된 이런 면도 좀 큽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르면 9월쯤 네이버페이 증권을 통해서 주식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예, 아마 그 네이버페이 쓰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 네이버페이 최근에 이 삼성페이랑 같이 협력을 하면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이 네이버페이에서 그동안 유일하게 안 됐던 것이 바로 그러니까 주식 거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주식 거래가 실제 되긴 하는데 이 네이버에서 어떤 주식 거래를 하겠다고 바로 누르면은 증권사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 증권사에서 주식 거래를 하는 이런 형식이었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는 이 네이버페이에서 네이버페이 안에서 직접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이 네이버가 계속 다른 증권 회사에 이 어떤 제안서를 넣으면서 지금 협조 여부를 타진하고 있었다라고 하고요. 아마 9월서부터 이 미래에셋 증권이랑 같이 네이버페이 앱 안에서 이 어떤 증권의 주식을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이런 일이 이제 가능해질 거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과 손을 맞잡은 건데요. 네이버 증권사 인가를 안 받고 또 이 고객의 매매 주문을 받는 사업 형태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 증권사가 되기 싫어서가 아닐까요? 네. 근데 약간 왜냐면 관점이 다른 게 네이버 입장에서는 굳이 증권사 업무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굳이 증권사 이걸 내면서 시장에 다른 사람들이 견제를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 엠페이 앱에 네이버페이 앱에 다른 이용자들 많이 유치를 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이제 주식 거래도 이제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바뀌는 거니까 빠른 좀 더 사업 진행을 위해서 증권사 업무를 굳이 받을 필요는 없다. 근데 이거를 증권사 인가를 안 받으려고 하면은 네이버페이가 손해를 보는 게 있습니다. 어떤 손해가 있나요? 취급 수수료를 포기를 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수료를 포기하면서 이용자를 좀 더 많이 이 네이버페이에 묶어두겠다라는 이런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이버가 증권거래 플랫폼 주도권 잡기를 하는 것에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미래에셋을 제외한 다른 증권사들이 들어오지를 약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들어가면은 이 인터페이스가 완전히 네이버페이 앱 안에서 주식을 거래한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안 그래도 증권사마다 자신의 어떤 증권 계좌를 개설한다거나 다른 증권사에 있는 고객분들을 모셔오기 위해서 굉장히 바쁜데 네. 네이버페이에 이 고객들을 뺏겨버리는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참여를 굉장히 많이 망설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다만 아무래도 한 이 증권 계좌를 트신 분들보다도 네이버페이를 이용하신 분들이 훨씬 많으실 겁니다. 그만큼 이 고객들을 오히려 끌어오는 이런 어떤 연결점이 되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네이버페이에서 주식 거래가 잘 되게 되면은 오히려 좀 증권사 입장에서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가 배터리를 직접 교체하는 배터리 탈착형 스마트폰이 부활한다는 소식인데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이번에 EU에서 드디어 EU 본회의에서 스마트폰을 교체할 수 있게 만들어야만 된다라는 법안이 통과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EU 배터리법이죠. 네. EU에서 통과를 하긴 했는데 사실상 EU만 놓고 별도의 제품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한번 이 법안에 적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거의 모든 이제 회사의 어떤 배터리 구조가 바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정말 옛날처럼 이 뚜껑을 따고 배터리 교체하는 식이 될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그 노키아 같은 곳에서 새로 나온 폰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그
일체형으로 나오긴 했지만 굉장히 이제 배터리를 교체하는 방법이 쉽게 따서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나온 폰인데 이런 식으로 가게 될지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네. 약간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회의 결정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까지 한 2027년이나 2028년쯤에야 이 법안이 제대로 이제 그 발효가 될 거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 또 2025년에 적용되는 이후에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에코법이라고 해가지고 네. 여기서도 지금 배터리 교체를 약간 강요한 면이 있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빠르게 배터리 교체 스마트폰을 볼 수는 그러니까 좀 쉽게 배터리 교체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 네, 이 배터리 탈착형 스마트폰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극명하게 나눠지고 있는데 의견 차이가 어떤 것들인가요? 찬성한 쪽은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오래 쓸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환경에도 좋고요, 네. 가게에도 좋고 이런 여러 가지 좀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반대하는 쪽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일체형으로 만든 것엔 이유가 있습니다. 솔직히 일체형으로 만들어야지 고장도 좀 적게 나고요. 좀 더 가볍죠. 네, 가볍기도 하고 또 이제 얇아집니다. 그래서 네. 사실상 이 스마트폰이 그동안 보여줬던 디자인에 있어서 혁신은 굉장히 배터리 일체형으로 바뀌면서 가지고 왔던 것들이 큰데 이런 장점들을 이제 포기해야 될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EU에서 배터리 교체 방법이 나왔다는 자체가 점점 이용자들이 스마트폰 이 사용 주기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네. 그전에는 24개월에서 36개월 정도였는데 이것이 지금 48개월까지 이상 갈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스마트폰 산업 자체가 가전제품처럼 많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건 아무래도 탈착 시 배터리가 소비자에게는 이익일까요? 아닐까요? 어떤 분들이 스마트폰을 쓰시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EU에서 내놨던 이제 주로 이제 스마트폰 수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법안들이 적용되고 거기에 더해서 배터리를 좀 쉽게 교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그동안 이 스마트폰을 오래 쓰지 못했던 가장 큰 두 가지 이유가 바로 배터리랑 화면 디스플레이가 깨지는 거였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스마트폰을 하나 사서 오래 쓰신 분들이 늘어나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많이,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 약간 다르긴 한데 많이 팔리지 않았던 한 $1,000 이상의 고가형 스마트폰이 많이 팔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게 좋은 걸 하나 사서 오래 쓰게 되는 쓰자. 거죠. 예. 그렇군요. 무게와 디자인만 해결하면 소비자에게는 그래도 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군요. 자, 그리고 애플이 세계 최초로 한국의 애플 제조업 R&D 지원센터를 설립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 애플 제조업 R&D 지원센터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사실 저도 조금 놀랐던 게 네. 이 R&D 제조 지원센터를 차렸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네. 예. 네, IT 이게, 전문가신데. 저희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저는 모르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네. 해외에서 이번에 그 1년이 됐다라는 걸 알고 오히려 이제 어떻게 된 거냐라고 확인하는 이런 연락이 왔었어요. 네. 근데 원래는 이렇게 어떤 제조업 지원센터 같은 걸 만들게 되는 것은 일종의 대관 업무라고 하죠. 일종의 홍보용. 네. 으로 좀 알리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이만큼 이 나라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알리는 작업인데 네. 묘하게 이번 애플 같은 경우는 제조사 R&D 지원센터를 만들어 놓고서도 많이 홍보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네. 이것 그리고 때문에 세계 최초로 한국에.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보통은 이 소프트웨어를 이제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이 앱 개발 센터를 만든 경우가 많은데 정말 한국에만 우리 제조를 개발 지원하는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이 애플의 의도는 조금씩 좀 더 이제 봐야 될 어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반응 자체는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좋은 편입니다. 네. 굉장히 이게 중소기업에서 그 장만하기 어려운 테스트 장비나 실험용 장비를 좀 많이 지금 갖춰놓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그걸 직접 이용할 필요가 있던 중소기업한테는 이제 평가가 좀 높은 편이고요. 근데 이 부분들을 좀 더 좀 확장시켜서 네. 직접적으로 좀 애플이 좀 투자도 좀 해주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러니까요. 하고 한국 있습니다. 기업들의 애플 공급망 역할이 더 커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직은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네. 실질적으로 애플에 들어가는 건 좀 큰 기업들, 뭐 LG 디스플레이나 이런 쪽에서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근데 좀 더
지금 애플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을 새롭게 재편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 와중에 지금 애플이 원하는 사양을 갖출 수 있다라고 하면 들어갈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돈이 되는 이슈 이호은 IT 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